저는 이번 좌담회 사회를 맡은 제주 컨벤션 뷰로 박지선입니다. 제주 컨벤션 뷰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자 학계, 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3차 간담회는 카멜리아힐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오프라인 행사장에는 20명 이내의 참가자가 모여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제주 컨벤션 뷰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되고 있으며 아직 제주 컨벤션 뷰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와 제주 마이스 산업이라는 큰 주제 아래 제주 마이스 산업 어떤 빅데이터가 필요한가와 2021년 마이스 산업 전망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1, 2부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제주 마이스 산업 어떤 빅데이터가 필요한가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에는 제주대학교 양성수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패널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융합과 빅데이터 박기님, 제주 컨벤션 뷰로 빅데이터 담당 구보람 대리님, 베이비페어 강신동 전무이사님께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수님 토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담회는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해서 급변하는 마이스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업계와 그리고 함께하는 제3차 온라인 자담회입니다. 첫 번째 소주제로서는 우리 마이스 산업에서 이 빅데이터가 중요한데 어떻게 작용해서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초에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넘쳐나는 데이터 시대에 마이 데이터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법의 이런 정보 3법이 통과된 이후에 금융권과 기타 산업과 연계된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 그리고 정보 주체인 정부에 이동하는 여러 가지 법령들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정책적 그리고 이런 현안들이 현재 상주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빅데이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마이 산업에서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제주 특별자치도의 빅데이터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융합과의 박기영 팀장을 통해서 이와 관련 말씀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 특별자치도의 빅데이터 팀장으로 있는 박기범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제주 특별자치도의 빅데이터 인프라 및 데이터풀 확장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마이스 산업과 관련돼서 도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행태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축적할 수 있을까, 그거를 잘 아우를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을까에 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 지금 과거에도 빅데이터는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다만 처리 기술이 달라졌고 설계가 고도화되었다. 그러므로 빅데이터의 활용 여지가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마이스 산업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디를 가는가, 어디를 머무는가, 어디에서 무엇을 쓰는가까지 해서 다양한 어떻게 보면 민간 공공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때 또 좀 말씀드리기로 하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제공받았을 때는 활용에 제약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좀 단편적인 활용 자체에, 설계 자체에 조금 단편성으로 인한 제약도 있었고 지금 법의 제약으로 인해서, 규제의 제약으로 인해서 좀 활용 여지가 좁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수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마이데이터 등과 같이 어떻게 보면 좀 융복합 활용 여지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데이터와 같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보상, 이 좀 정보 제공 주체에 대한 보상 수단을 잘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다양한 데이터, 하지만 그 자체로도 분석할 때 퍼포먼스가 있겠지만은 융복합을 했을 때, 또 좀 구조적 융복합을 했을 때 더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좀 발전적인 좀 분석 방안, 발전적 활용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조성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데이터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을 거고, 미래에서도 많이 우리가 수집을 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 생산을 돼서 요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부가적으로 이런 것도 공공성에 있는 공공정보가 있을 것이고, 개인이 하는 민간 정보도 있을 건데, 관련해서 아마 수용하고 있는 관점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관광산업 측면에서 마이스도 포함되지만 지능형 디지털 기술, 지능형 기술을 활용한 것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의 패턴이라든가 고객의 니즈를 활용한 이런 활용한 것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필수적인 것과 같이 제주 마이스 콘텐츠에서도 이 트렌디한 변화가 중요한데 이런 고객 중심이고 고객 취향적인 이런 마이스 플랫폼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는 우리 제주 커미션 뷰로의 마케팅 팀의 구보란 대리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컨벤션 뷰로 마케팅 2팀 구보람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빅데이터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앞에서 저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제주 컨벤션 뷰로에서는 현재 제주도로 마이스로 참가하고 있는 참가자들 대상으로 그들의 그 이동 패턴이나 아니면은 어떤 개체지를 선호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이제 그 마이스 행사들이 변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또한 그 필요성 또한 저희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는 그 시스템을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로는요, 저희 마이스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공공 와이파이입니다. 다만 제주도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관광객이라고 취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마이스 참가자라는 거를 소이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화 협의를 통해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목적에 국제회의 또는 인센티브 참가라는 그 목적란을 만들었고요. 그 란을 클릭하신 분들을 한해서 저희가 공공 와이파이 데이터를 받고 있고, 또한 그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마이스 참가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이상 제주도에 머무르지를 않습니다. 근데 뭐 열흘이나 보름 정도 사용하는 똑같은 동일한 IP가 있을 경우에는 도민이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런 IP를 제외를 하는 등 저희가 최대한 마이스 참가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실질적으로 어디에 머무르며 어떤 패턴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분석을 하려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주 컨벤션 뷰로에서는 참가자들 대상으로 마이스 카드라는 거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카드라는 게 그 티머니 카드를 통해서 이제 발급이 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티머니 카드가 교통 카드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카드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제 어디에서 버스를 승하차를 하는지 혹은 택시를 타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 카드는 저희만이 제공을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에서 나오는 데이터만큼은 정확히 마이스 참가자라고 저희가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그동안 쌓아왔던 데이터들, 내 행사 데이터들을 이제 그것 또한 분석을 해서 총 3가지의 그 데이터를 교차 분석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벤션 부류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거를 가공해서 활용할 때까지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과거에도 있었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현재 미래까지 내다보는 일련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마이스 관련된 참가자의 패턴 분석을 위한 DB라든가 그리고 마이스 카드처럼 실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들이 현재 빅데이터로서 수집하고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정책적인 분야나 실행하고 있는 커미션 뷰로에 있는 일련의 행동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가 궁금해집니다. 최근에
최근보다는 21세기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선망이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이용자, 소비자들은 무료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국내에서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톡에 있는 서비스는 저희 일반 유저, 이용자들은 무료를 통해서 이용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느냐?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데이터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했던 여러 가지 패턴의 분석과 그 유형과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네 나름대로의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하는 행위 중에 이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이스 산업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동하고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에서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마이스 현장에서 그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했던 경험이 풍부하신 우리 주베베 강신동 전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히 저희 회사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는 2000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그 임신 출산 유아용품 전시회 베이비 페어를 기획해서 코엑스에서 20년간 주최해 오고 있고 아마 전시 업계, 그러니까 마이스는 크게 뭐 회의 쪽하고 전시 쪽 이렇게 물론 관광 쪽도 있지만 구분할 수 있는데 전시 쪽에서 가장 먼저 온라인 사업, 소위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사업을 진행했던 회사로서 업계에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도 계속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스 빅데이터 활용 차원에서 업계 어떤 기획자로서의 현황을 좀 살펴보자면 보통 이제 전시회를 예를 들자면 전시회 고객들은 내가 어떤 전시회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데이터를 양산을 합니다. 어떤 전시회를 갈지 검색을 하고요. 그 선택이 끝나면 등록을 하고요. 현장에 이제 이동을 해서 전시장으로 온 다음에 또 다시 등록 절차를 해서 네임택을 받고 전시장 안에 들어가면 본인의 QR코드나 그 바코드로 태깅을 해서 어떤 특정 브랜드에 본인이 방문한 거를 남기고요. 구매를 하고 상담을 하고 전시회 마치고 돌아가면서 인근 쇼핑센터에서 또 커머스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뭐 지방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에서 이제 주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관람객, 한 사람의 그 고객이 어떤 이 마이스의 고객으로서 참여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활동들이 다 빅데이터를 생성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0년도에 전시회를 기획해서 런칭을 하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출산율이 상당히 높고 아마 국내에서 전시회 관람객이 가장 많았던 전시회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 사업을 한 7, 8년 진행하다 보니까 쌓이는 DB가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너무나 많은 DB가 쌓였습니다. 한 번 전시회를 하면 20만 명이 우리 전시회에 오겠다고 등록을 하고 실제 10만 명, 그중에 반이 왔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2번을 하니까 3, 40만의 그 회원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회원 데이터를 그냥 오프라인 전시회만 하면서 흘러보내기가 너무 아까워서 저희가 시작한 게 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 사이트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전시회를 나오기 전에 특정 브랜드가 고객들하고 사전 마케팅을 충분히 한 다음에 오프라인 전시회에서 가서 이제 행사를 했을 때 성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났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참가 브랜드들한테 저희 DB를 확보를 한 DB를 통해서 광고를 돌린다든지 온라인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커머스죠. 저희서 전시업계 최초로 저희가 2009년에 그 베페몰이라는 온라인 커머스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사전에 회원 가입한 많은 10만 명의 고객들이 오다 보니까 전부 다 저희 전용 어플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시장에 들어가면서 블루투스 기능을 켜고 들어가면 저희가 심지어 그 비콘도 설치해가지고 그 전시회에 나온 200개 브랜드 중에 마케팅을 좀 예산을 많이 써서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부스에 비콘을 놔서 관람객들이 왔을 때 그 비콘을 통해서 뭐 스탬프를 자동으로 찍히게 한 다음에 10개 그 브랜드를 다 돌면 경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특정 고객이 우리
사전 마케팅 할 때 우리 브랜드에 관심이 있었던 고객이 전시장에 왔을 때 우리 부스 근처에 오면 어떤 그 메시지를 날림으로 해가지고 뭐 할인권을 준다든지 해서 또 구매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활용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전시 주최자로서 또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광고 홍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 전시회는 퍼블릭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TL, BTL 그래서 광고라고 하면 TV, 라디오, 신문, 잡지 그 4대 매체에 주로 예산을 투입해서 했었는데 요즘에 모바일 광고가 어느 정도냐면 저희도 이제 모바일 온라인 광고를 할 때 30대 주부 중에 최근 2개월 동안 유아용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저희 광고를 노출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 마케팅에 그전에는 그냥 막연히 어떤 그 정해진 예산을 썼다면 지금은 아주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확실히 해가지고 우리 코어 타겟한테 정확히 전달을 함으로써 결국 빅데이터가 어떤 사업자한테 주는 이유는 금전적인 가치로서는 매출을 증대시키고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시켜가지고 수익을 증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광고를 효과적으로 했을 때 광고비를 낮춤으로 해서 저희 어떤 수익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비금전적 가치로서는 고객 편이겠죠. 고객들이 와서 이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앱을 이용해서 전시장을 돌아다니고 관람을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붐비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최자가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그 효율적인 거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저희 같은 전시 기획자, 주최자들이 하는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라면 베뉴 사업자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제가 유니크 베뉴로 이제 듣고 왔는데 큰 매머드 베뉴들 전시장들에서도 지금 킨텍스나 덱스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들은 이미 이제 단발적이고 간헐적이긴 하지만 어떤 카드 회사, 특정 카드 회사하고 제휴를 통해서 특정 기간 동안 전시장에 방문한 분들이 얼마를 썼는지, 그다음에 어느 품목의 전시장에 왔을 때 돈을 얼마를 썼는지, 어느 연령대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게 55억에 썼는지 어떤 그런 품목적인 부분까지 구분돼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그런 것들이 지속적이고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간헐적이고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조금 아쉬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있는 목소리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또 한 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마이스 산업에서 그나마 가장 DB가 추척이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전시 분야, 박람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임당에서 마이스 참가자들이 등록하고 관심 분야에 가고 해당 부스에 참여한 일련의 패턴의 분석도 중요한 데이터 자료가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셨던 이 일련의 커머스에 관련된 그런 홍보, 동선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과거에는 홍보를 TV라든가 라디오 방송에 국한되었던 것이 이제 모바일로 전환되면서 이런 모바일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것들, 그리고 향후에 이제 베뉴의 이 스팟 같은 곳도 이제 새로운 대전환 시기에 맞춰 새로운 장소로서 각광받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 데이터 관련된 관계자분들은 이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빅데이터가 중요하고 각 현장에서나 공공군에서나 실행하는 중간 조직에서도 이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마이 데이터 산업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하고 관련된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마이 산업도 전후방 관련해서 데이터 산업을 도입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제 태동기 단계에서 하나씩 둘씩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아마 현장에 적용되려면 아마 우수한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새로 생각됩니다. 현재 제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활발하게 하는 게 신한카드를 이용한 매출 패턴을 분석을 해서 관광객들이 어디로 가는지, 이동을 하는지, 그네들이 어떤 소비 행태를 봄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마케팅 전점으로 하는 게 최근에 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 패널들께서는 향후에 이 빅데이터가 마이스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 이 사례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많은 청취자들한테 또 구독자들한테 여기 필드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혹시
현장에서 먼저 계속 얘기 드릴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시장 사례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 단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O2O 개념의, 온라인 투 오프라인 개념의 그런 어떤, 마케팅 활동들,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 4개월 전부터, 4주 전부터, 한 달 전이겠죠. 한 달 전부터 그 참가 업체 브랜드들한테 이제 충분한 어떤 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서 마케팅을 최적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이제 결국 신청을 받아가지고 온라인에서 이제 사전 마케팅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투데이 브랜드라는 어떤 그 온라인 광고 상품이라는 거는 전시회 4주 전부터 2주 동안 저희 120만 회원들한테 그 메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플이 있으니까 푸시도 보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제품과 어떤 서비스를 어느 금액에 어떤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즘 그 30대 저희 고객 엄마들은 너무나 디지털 기기나 어떤 디바이스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익숙해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거를 또 습득을 합니다. 그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브랜드, B라는 브랜드, 내가 원하는 브랜드 10개의 브랜드를 전시회 한 달 전부터 나름대로 이제 고객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 전시장에 왔을 때 저희가 아까 이제 10만 명 이상 코엑스에서 제일 많이 관람객이 온다고 했을 때 저희가 가장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전시장을 어떤 고객들의 그 트래픽이 없이 흐름이 원활하게 전시장 운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사전 마케팅 오토 활동이 없었을 때는 고객들이 와서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20개, 200개 되는 브랜드들을 다 도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전시장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굉장히 체류 시간도 길고 특정 공간은 트래픽이 심한데, 그렇게 사전에 본인이 그 투데이 브랜드라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하고 왔을 때 그 고객은 와서 한 2시간을 관람할 시간이 1시간으로 줄어들므로 해서 주최자 같은 경우에는 운영상에 굉장히 효율성을 이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체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스태프들을 쓴다거나 운영료를 운영을 할 때 굉장히 또 적은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참가 브랜드에서는 부스 내부가 상당히 붐비는데, 그때 이미 다 제품에 대한 스타디를 하고 온 그 고객들한테는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의 조건과 뭐 색상과 제품의 어떤 특징만 파악한 다음에 바로 구매나 결제, 계약 같은 걸 하고 바로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부스 내부 운영하는 브랜드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이 있더라. 그래서 주최자나 참가 업체나 고객이나 그런 사전 오토 마케팅, 그 DB를 활용한 오토 마케팅을 했을 때 운영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면이나 모든 것들에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토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이런 사례들은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현재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런 관점에서 활용하는 방안들이 계속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른 유용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컨벤션 뷰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례를 들 수 있을까요? 저희 쪽에서는 사실상 이제 이게 업계에서 하시는 분들처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근데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경우에 저희가 막연히 제주도에 참가한 마이스 참가자들이 이제 그 뭐 일정표나 아니면 그들의 스케줄표를 보고 막연히 저희가 이런 데를 가는구나, 이렇게 추측을 했던 부분, 그리고 저희한테 주로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만이 파악했던 행사지들을 보면서 주로 이런 데서 행사를 하는구나라고 막연히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던 부분을 제가 데이터를 이제 시스템으로 돌려보니 연령이나 국적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성별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실질적으로 선호를 하며 어떤 루트로 인센티브 단체가 왔을 때 어떤 루트를 정말로 가고 있으며, 혹은 어떤 개최지를 선호를 하는지, 혹은 이들이 호텔을 선호를 하는지 아니면 센터를 선호를 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행사의 규모가
예전에는 정말 컸는데 이 큰 행사들이 분과회의로 구분이 되고 분과회들이 다시 소규모 행사가 되면서 아, 행사의 형태가 점점 작아지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게 타겟팅을 해서 마케팅을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홍보물을 만들더라도 예전에는 대표적인 제주도 관광지를 홍보를 했다라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단체가 좋아하는 장소 혹은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를 타겟팅을 해서 홍보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디 제안서를 제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행사를 가지고 있는 주최 측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홍보가 가능해진 거죠. 저희는 이제 뭐 뷰로 쪽에서는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목적이고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저희가 중장기 마케팅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도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 도의 사례는 일단 데이터에 대해서 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좀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제 개인적으로도 흥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행태, 사람들의 행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기본의 통신사 유동인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 수집을 할 수가 없다. 예, 핫스팟 위주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규제 때문에 이제 건 단위 시간적인 순서에 따른 이동 경로를 수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활용되는 게 저희 제주도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운용을 만들고 있는데 이 데이터도 좀 약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사실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주도에 내려오는 그 방문하신 분들이 와이파이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뭐 자기가 쓰는 뭐 LTE라든지 5G를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어때 와이파이 데이터는 외국인들을 주로 좀 타겟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를 뭐 제공해라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정보에 대한 입력 방식이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정크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분석할 때는 좀 나름 필터링을 하려는 그런 필터링에 따른 뭐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아무래도 좀 대안으로 조금 더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도의 특성상 렌터카라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내부적으로 좀 협업을 해가지고 렌터카 데이터 좀 수급받아가지고 분석에 활용할 계획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방은 조금 쉽지 않을 텐데 아마 내부적으로 좀 어떤 유관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렌터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가능할 거고요. 카드도 아까 교수님께서 신한카드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BC카드도 분석에 좀 활용해서 매주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데이터도 또 특성이 있어요. 신한카드는 내수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BC카드는 중국 의형카드를 95%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주도에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주춤합니다만은 중국 관광객을 타겟으로 하는 분석에 유용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데이터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행태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구축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행사 자체, 행사를 기획하는 주체들의 대해서 수집된 데이터들과 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행사의 키오스크에 좀 어떤 뭐 내가 어떤 전시장을 검색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검색을 하거나 어떤 클릭을 했거나 그거 하나하나의 로그가 쌓이면서 어떤 그런 행위 유형이 좀 수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어떤 지점에서 어느 시점에 발생된 그런 니즈 데이터들을 제 공공에서 좀 도에서 구축한 이런 데이터들하고 좀 분석을 위해서 뭐 결합을 할 때 좀 효과적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여담으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취미로 제가 셀프 인테리어 치면은 제일 먼저 나온 되게 제일 유명한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영리 카페입니다. 회원수는 20만 명이 넘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셀프 인테리어 페어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아쉬웠던 게 무엇이냐라면은 아마존의 성공 사례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마존의 성공 사례는 단편적인 제품 도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개개인들이 무엇을 어떤 책을 산 사람이 어떤 책을 샀고 어떤 책을 사고 어떤 책을 산 사람이 어떤 책 목록을 검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니즈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짜임새 있는 디스플레이가 좀 성공으로 뭐 좀 기결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뭐 인테리어 페어도 뭐 주로 다니긴 했지만은 그럴 때는 약간 좀 보면은
개개인의 약간 자재들을 홍보하는 식으로 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셀프 인테리어 카페가 조금 뭐 특성이 직영공사 컨셉을 좀 잡고 있는데, 이 공사라는 게 하나의 공정별로 이제 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 공정에 또 개입되는 세부 뭐 관여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정에 뭐 해당되는 어떤 기술과 그냥 소재 자체에 대한 그룹핑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뭐 어떻게 와닿는 내가 어떤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공정을 내가 뭐 선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이 공정은 이것만 뭐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 공정 저 공정이 개입돼서 어차피 다 같이 알아봐야 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페어를 뭐 기획하는 분들이 SNS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공공에서는 사실 SNS 분석을 선호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그런 액션으로서 뭐 좀 수행 분석 결과라서 제공되는 게 약간 베이비 토크식입니다. 굉장히 단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공에서는 그걸 피드백해서 좀 정책으로 좀 기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좀 민간은 좀 다르죠. 약간 이미지 마케팅 측면에서도 SNS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지만, 좀 더 구조적인 행사 전략을 좀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어떤 그 주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들 많이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랑 좀 행사 주최랑 뭐 딜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요즘 마이데이터도 뭐 좀 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런 크롤링을, 어떤 그 커뮤니티의 크롤링을 이 허용이 된다면 그 크롤링의 결과를 통해서 구조적인 어떤 니즈를 좀 어떻게 좀 제공을 할 수 있다. 카페에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별도 커뮤니티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분석한 주체는 행사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다른 중국의 사례로 보면 알리페이가 좀 위챗페이에 좀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너희들이 우리 알리페이를 좀 하게끔 해주면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케팅 분석 결과를 너네들에게 제공을 해줄게. 업장마다 그렇게 좀 접근을 해가지고 그런 식의 좀 전략을 좀 점유율 높이기 전략을 핀 바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좀 데이터가 좀 처리가 어떻게 보면 기술이 늘었고 이제 규제가 풀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와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서 좀 더 좀 진일보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좀 제약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시간 부분에 볼 수 있습니다. 앞에 패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려면, 빅데이터의 마이스타일 전용은 태동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앞으로 해야 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또 가공을 해서 이해관계자인 PCO나 그리고 기획사 그리고 참여자는 여러 가지 분들한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게 급선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또 하나의 포션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또 위드 코로나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중장의 관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과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아니면 향후에 그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법 제정도 필요하고 아니면 인력 양성도 필요하고 마이스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빅데이터 분야의 어떤 전문가 양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제들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앉아계신 패널님께서는 각 분야에서 앞으로 향후에 시간은 얼마 없기 때문에 각 2분 정도만 할애하겠습니다. 2분 동안에 향후에 마이스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할 중장기 관점에서 이거는 꼭 해야 할 것 같다. 예, 그렇게 소견을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할까요? 제가 예.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마이스 업계, 특히 전시업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아예 불가능할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금년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느 때보다도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그 중요한 그 이슈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빅데이터에서 좀 공부를 나름 하다가 보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자체가 있을 거고요.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과정이 있고, 그거를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가 도출이 되고 그 인사이트를 적용을 해서 하나의 밸류를 만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국내 대기업 사례도 보면 좀 실패 사례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순서가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분석을 좀 해봐.
경영진이나 유속에서 워낙 빅데이터가 이슈가 되니까 그러면 어떤 인사이트가 나왔지 사업에 적용해봐. 이런 순서로 가다 보니까 실패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를 역으로 바꿔서 저희 마이스 업계도 전시 업계도 기획자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어떤 디시전 메이커겠죠. 뭐 실제로 적용하는 저희 같은 기획자들이 이 업에 어떠한 그 인사이트가 필요한지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만들지에 대한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논의나 움직임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어떤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분석을 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지 이게 역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앞에서부터 큰 그림부터 그러다 보니까 전혀 조금 진전이 없고 빅데이터 얘기 나온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실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데이터도 저희 같이 개별 주체자가 모으는 데이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체자들, 그 다음에 그 베뉴들, 전시장들이 가지고 있는 또 데이터들을 업계 전체의 어떤 데이터들을 모았을 때 그게 의미 있는 빅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각각의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너무 적기도 하고 모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큰 밸류를 만들 수 없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큰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밸류를 만들기 위한 어떤 거버넌스, 어떤 그런 협의체, 그게 이제 정부 산하의 지능기관들, 협단체, 저희 같은 사업자, 그런 전시장, 컨벤션 센터 이런 데들이 다 같이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가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획 부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저 같은 마이스 기획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지금 빅데이터 그 솔루션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석가들이 그런 쪽하고의 어떤 그런 연계를 통해서 이 업에 있는 기획자들이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과 기획력을 갖게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급선무라고 보고요. 그걸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도 필요할 거고요. 조직적인 지원도 필요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력 양성도 필요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전시업계, 마이스업계가 극복하는 어떤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이제 빅데이터가 아까도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서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태동기이고 아직도 법도 여러 가지 통과됐지만 아직도 그걸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치를 만들 것인가를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고 그리고 협의회 통해서 그 기구에 통해서 마이스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기획을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보람 대리님께서는 어떠한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인 한계에 좀 부딪힌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이스 참가자라는 특정 이제 그 제한된 부분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마이스 카드와 같이 확실히 이 사람들은 마이스 참가자다. 라는 확실성이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마이스 카드와 같은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확장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타 유가기관과 이제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한테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것 또한 저희의 사업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도회 박기봉 팀장님께서 좋은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석하신 분들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따로 더 드릴 말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버넌스 굉장히 필요성 공감합니다. 그리고 마이스 카드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고요. 저희 도에서도 굉장히 탐나는 좋은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시너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는 축적의 산물입니다. 시간의 산물입니다. 결과로 화려하게 보여지지만 그 과정에는 시간이 있었고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현행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이터의 결합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 그게 설계로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 설계의 결과는 지속적인 현행화로 귀결되어야 된다. 저희가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을 도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여러 분야의 데이터들을 공공, 민간 데이터들을 결합할 수 있게 구조적 설계를 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현행화하는 시도를 계속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마이스 산업하고의 그런 니즈와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 현행화 토대가 정말 계속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진행을 하는데 너무 시간의 압박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여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 좀 하면 해보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커미션 사무국장님 김영원 사무국장께서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과 강구로 빅데이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환을 본다면 향후에 데이터는 정말 무궁무진한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아까 했던 데이터 3법을 통해서 마이 데이터 시대를 열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한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발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다양한 산업군들이 서로 융복합돼서 시너지가 나서 아마 이 마이 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롤 모델들, 플랫폼들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컨벤션 뷰로에서는 마이스를 개최하고 수집하고 이용하는 다양한 소비 지향적인 플랫폼으로서 아마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운영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앞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이라든가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의 기획을 같이 한다거나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의 첫 번째 빅데이터는 과연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미션에 대한 목적과의 결론 내리자면 앞으로 우리는 해야 될 게 많다. 그리고 공부를 해서 앞으로 이 마이스 산업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단으로서 활용할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모든 토론회 일정을, 죄송합니다. 1세션에 대한 내용을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름다운 동백수목원 카멜리아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3회 마이스 활성화 산업 자담회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드린 바와 같이 2부에는 빅데이터로 보는 2021년 마이스 산업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토론을 해볼 텐데요. 먼저 토론에 참여해 주실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에는 제주 컨벤션 뷰로 마케팅팀 조진훈 팀장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패널분들입니다. 컨슈머 인사이트 김민화 연구위원님, 한국컨벤션 전시산업연구원 윤은주 원장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마케팅실 이아미 차장님, 주식회사 웨이플러스 강봉조 대표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컨벤션 뷰로 마케팅 팀장 조진훈입니다. 저희 이번 제3차 제주 마이스 산업 활성화 자담회는 빅데이터와 제주 마이스 산업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주 마이스 산업에서 어떤 빅데이터가 필요한지, 빅데이터 산업이 제주 마이스 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런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오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빅데이터는 정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AI, IT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엄청난 정보의 양을 손에 쥘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보에 따라서 지금 개인화, 개별화되는 개별의 특성, 시장이 매우 세분화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이 정보의 힘, 빅데이터가 각 산업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고요. 빅데이터를 말하지 않고는 어떤 산업도 미래에 대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스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스 산업의 전망이나 시장 변화, 대응 방안, 이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읽는데 빅데이터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처음 겪어보는 이런 사회 현상 때문에 해결 방안을 찾고자 모든 업계에 계신 분들, 학계에 계신 분들이 다 분주하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이러면서 빅데이터 속에서 저희들이 키워드를 찾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저희들이 빅데이터와 마이스 산업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빅데이터로 지금 사회 현상을 봤을 때 어떤 키워드들이 떠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 키워드가 마이스 산업과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희들이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굉장히 바쁘시고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어렵게 패널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회자분들이 소개는 해주셨지만 돌아가면서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지금 몸담고 계시는 조직은 어떤 조직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여기 저희들이 이 좌담회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계신 김민화 연구위원님부터 컨슈머 인사이트랑 연구원님 소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 전문 리서치 회사 컨슈머 인사이트에 근무하고 있는 김민화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사실 오게 된 거는 컨슈머 인사이트라는 리서치 회사가 좀 다른 리서치 회사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관광, 여행 분야에 저희가 설문조사로 자료를 수집하는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계속 축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5년서부터 매주 저희가 500명씩 관광, 여행과 관련된 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다른 어떤 특정 기관이나 기업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제3기관으로서 저희가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를 쌓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회사라고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빅데이터라는 거가 굉장히 많이 조명을 받고 있고 빅데이터의 유용성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전통적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응답하게 받는 그런 설문조사 데이터거든요. 근데 앞에서도 이제 뭐 마이 데이터에 대한 얘기, 그리고 데이터들 간의 융복합, 이런 것의 얘기도 이제 많이 오고 갔는데요. 분명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강점, 그리고 스몰 데이터, 서베이 데이터로 대변되고 있는 그런 스몰 데이터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슈머 인사이트는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와 빅데이터 또는 공공 데이터를 융복합해서 조금 더 똑똑한 데이터, 스마트 데이터를 만드는 것에 좀 집중하고 있는 회사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은주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본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업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컨벤션 이벤트 경영학과의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 컨벤션 전시산업연구원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저희 학교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 저희는 컨벤션하고 전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석사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IC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10년 됐습니다. 올해가 이제 11년 차 시작을 하는데 1년에 4권씩 글로벌 마이스 인사이트라는 마이스 분야 전문 잡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이스와 관련돼서 저희는 다른 분야는 거의 취급하지 않고요. 마이스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이스만 세계 데이터, 국내에 대한 소식지는 아니고 주로 이제 글로벌 동향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사점 위주의 잡지를 발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카멜리아 힐 전 처음 와봤는데 유니크 베뉴에서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마 아무도 상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카멜리아 힐에서 회의를 한다? 어떤 행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유니크 베뉴를 잘 활용하면 마이스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제주 컨벤션 뷰로에서 너무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고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특별히 캡처해서 계속 강조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ICC 제주의 이하미 차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의 하나뿐인 그리고 국내에서 리조티형 컨벤션 센터는 단 하나뿐인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 유치 마케팅 업무 담당하고 있는 이야미라고 합니다. 네, 네, 간단하고 좀
좋았습니다. 강봉규 대표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웨이 플러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경영 컨설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광 분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처음에는 저희가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자. 그래서 관광객들이 어떤 목적으로 제주도에 오는지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관광지를 적절하게 배치시켜주는, 그러니까 좀 그런 큐레이터 역할을 해주는 어플리케이션과 뭐 웹 서비스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부터 시작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기업체들, 관광 사업체들도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우리도 데이터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뭐 날씨 데이터 아니면 관광객 동향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기업 경영 컨설팅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양쪽을 주고받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우리도 데이터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모으는 데이터도 있지만 그런 업체나 관광객들이 생성하는 그런 데이터도 또 자기네도 필요하다 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제공해주고 그것들을 이어주고 또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면서 연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시기쯤 되면 위드 코로나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확진자를 또 확인해 보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항상 긴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마이스 산업 그리고 관광 산업 미래를 이야기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김민화 연구위원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광시장에 대한 소비 패턴을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트래킹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스 산업도 어차피 마이스 참가자들이 그 목적지, 제주라는 마이스 목적지에 왔을 때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소비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과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관광시장의 소비자 행동 패턴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들 마이스의 한 분야인 인센티브 투어 같은 경우에는 단체 관광 소비 패턴과 굉장히 비슷해서 저희들이 거시적으로 이런 관광시장의 소비 패턴을 비포 코로나와 위드 코로나 현재 상황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 뭐 소비 트렌드에 대한 그런 이슈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미 2021년에 대한 트렌드 키워드가 이미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컨슈머 인사이트도 여행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을 예측하는 또는 올해를 진단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도 저희가 어김없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 그거를 이제 딱 발표를 하고 나서 코로나라는 이제 변수가 생기게 되면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트렌드가 굉장히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고 이제 연초에 이제 코로나가 심각하게 되면서 그러면 코로나가 어떻게 여행 관광 시장을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키워드를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조금 저희가 고민했었던 거는 뭐냐면은 분명히 트렌드, 우리가 비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트렌드 중에 분명히 계속 지속되는 거나 강화되는 트렌드는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트렌드도 다시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우선은 그 비포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특히 2017년서부터 국내 관광 시장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생겼었던 트렌드는 뭐냐면은 근거리 단기간 여행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왜 그런 트렌드가 생겨나게 됐냐면은 대체 휴일 제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3박 4일, 4박 5일 주말을 끼고서는 뭔가 연휴를 즐기는 게 굉장히 많아졌고요. 특히 2017년에는 5월에 굉장히 그 긴 징검다리 연휴, 그리고 10월에는 추석 연휴가 최장 10일을 쉴 수 있을 만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연휴에 대한 그런 학습을 하게 되면서 시간을 굉장히 쪼개 쓰는, 그리고 쪼개서 여행을 하는 그런 트렌드가 막 생겨나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점 여행 기간은 줄어들었고, 그렇게 되면서 서울 수도권 중심의 여행 또는 부산 지역은 또 제2의 부산 부울경 중심으로의 근거리 여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리 잡게 됐고요. 그러면서 강원도도 일부 좀 평창올림픽 이후에 반짝했지만 조금 줄어들기도 했고, 제주도 역시 다양한 다른 변수가 있기는 했지만 해외여행이 또 굉장히 단기간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면서 해외여행과의 경쟁에서 굉장히 제주가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단기간 근거리 트렌드는 코로나 시대에 조금 다르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단기간 근거리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생활권의 여행, 더 많이 그 거리가 짧아지기도 했고요. 또는 아니면 굉장히 짧게 간 거나 오히려 장기 칩거 형태의 여행을 가기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박 7일 이상의 여행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역 연계 또는 체류형보다는 생활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관광 정책이 조금 더 많이 힘을 쏟게 됐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더 강화돼서 지역 연계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내 지역 중심의 내 지역에서의 주민들을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심 일상 생활권의 여행으로 굉장히 변경이 되면서 문화, 오락, 액티비티 같이 짧은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여행 행동들도 많이 보였었던 게 특징인데요. 코로나 시대에는 사실 이러한 여행 패턴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심에서 뭐 식도락을 즐기고 문화를 즐기고 액티비티를 즐기는 것 자체가 언택트에 위반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는 완전히 뭉개짐 트렌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이동과 편의성에 굉장히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은 나는 이동하는데 돈을 더 많이 쓸 거야. 그래서 KTX도 많이 타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항공도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트렌드.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는 택시를 타는 그런 트렌드가 있기는 했는데, 지금은 또 이제 그런 트렌드가 무너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동과 시간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트렌드가 또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은 편의성, 가심비, 그리고 자기 표현을 하는 그런 트렌드인데요. 그러면서 좀 소비를 하면서 그것을 뭐 SNS나 이런 데에 증거로 남기고 그걸 또 사람들한테 과시하는 일부 그런 성향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디를 돌아다닌 것을 알리기 싫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어떻게 보면 SNS를 통해서 뭔가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는 그런 기대들, 구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막혀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좀 집중을 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를 논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호캉스와 같은 트렌드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다가 최근에는 또 많이 줄기도 했는데, 저희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호캉스는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을 대체할 수 있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숙박업소 내에서 어떻게 보면 안전과 위생 이런 것을 철저히 방역을 지키면서 또 이전에는 뷔페나 아니면은
공용 수영장 같은 그런 시설들을 즐기면서 호캉스를 즐겼는데 지금은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수요를 잘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포 코로나 시대 국내 관광 트렌드랑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트렌드가 변한 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제주도 쪽에서 좀 지켜봐야 할 키워드는 위험 회피라는 측면과 그리고 승용차 이용의 득세, 이동 수단으로 이런 쪽을 좀 봐야 되는 게 제주도가 안전한 국내에서 그나마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안전의 키워드는 계속 저희들이 쥐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승용차로 이제 접촉을 피하면서 이동을 하고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큰 위기일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오기 위해서는 항공을 꼭 이용해야 되기 때문이라 이런 키워드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저는 윤은주 원장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윤은주 원장님은 저희 마이스 업계에 워낙 유명하신 교수님이고 지금 운영을 하시는 연구원도 저희들 쪽에는 잘 알려져서 좋은 보고서를 많이 이렇게 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그 글로벌 마이스 인사이트란 잡지는 저희들끼리 흔한 말로 개념 잡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근데 이 글로벌 마이스 인사이트 잡지를 저희들이 볼 때마다 많이 도움이 되는 게 국내 트렌드만이 아니라 해외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들 코로나 상황을 겪기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윤은주 원장님께서는 저희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얻어지는 정보에 의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화제가 되는 마이스 시장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희가 작년에는 그러면 올해를 어떻게 변할 거다라고 예측했었는지 살펴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 인프라였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컨벤션 센터가 지금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오픈하는 데가 울산, 안동이 있고 지금 충북에도 짓고 있고 다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워낙에 많았었고, 그 다음에는 체험. 어떻게 참가자들한테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좀 더 나은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 체험을 어떻게 시킬까, 이런 것들. 물론 작년에도 디지털과 관련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올해 나온 사실 단어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었던 건데, 다들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코로나가 갖고 온 변화는 없었던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변화의 속도를 지금 당겨왔다라고 한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은 계속 있었던 거고,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미팅 테크놀로지라는 부분도 올해 이것도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미팅 테크놀로지 관련된 연구를 우리가 언제부터 했나 봤더니 2016년도부터 시작했었더라고요. 이제 그랬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폭발적으로 모두가 다 미팅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에 어떤 키워드라고 할까? 제가 주제 넘게 전망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조금 거창할 것 같고, 제가 그냥 두루두루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아마도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디지털 온라인 행사는 앞으로 이거는 내년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영원히 이 하이브리드 행사는 계속 같이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이 경험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여기 하면서 저 이제 대학교 학교 수업도 다 줌으로 하고 있어요. 실시간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너무 피곤해. 이거 나 도저히 못하겠어. 듣는 학생들도 이거 도저히 교육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이건 도대체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고 하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이건 교육뿐만 아니라 행사 이렇게 다 해봤을 때 그닥 나쁘지 않아. 이거 괜찮은데? 라는 편리성이라는 것들을 같이 모두가 함께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오면서 김포공항에서 아침에 조금 시간이 남아갖고 이렇게 봤더니 생체 정보 등록으로 이렇게 가는 그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돼갖고 그다 저희 가서 이거 시간이 남으니까 좀 해야겠다. 이렇게 봤더니 전부 다 키오스크에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해주는
거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 아무도 안 들어갔지? 그래서 딱 들어가서 앉아갖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손바닥을 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키오스크 화면 같은 것들 눌러야 되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약간 찝찝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여기다 대고 막 이랬을 텐데 그래서 전부 다 저기 있는데 나만 빨리 해야지 이러고 여기 왔구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던데 그럴 정도로 저희가 지금은 되게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안전이라는 키워드, 하이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상당 기간, 오랜 기간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친환경 행사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은 코로나라는 상황이 나오게 된 원인 자체가 현재 우리 뭐 너무 많은 이제 뭐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이 친환경 행사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지를 할 것인가, 센터도 어떻게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활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아시다시피 해외 센터들 같은 경우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하고 있잖아요. 그 파리에 있는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옥상이 전부 다 이 야채 채소 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아까 제가 여기 사무국장님하고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지역 내의 어떤 그 특산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비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실제로 해외 센터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역에 나는 농산물 그 농장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로컬 푸드 중심으로 음식을 메뉴를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까지는 아마 다들 예측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 제일 아마도 치명적이고 지금 업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디지털화 되어가는 이 시점에 다들 고민이거든요. 이 디지털로 행사를 제공을 하고는 있는데 유료화 시킨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를 받아야 될까? 사람들 머릿속에 인터넷은 공짜야라는 게 탁 들어와 있는 이 상황 속에 지금도 저도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들, 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들 중에 온라인으로 전환된 행사들은 상당수가 그냥 기존에 원래 하던 오프라인 행사하고 똑같은 금액을 받는 행사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예 무료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뭐 3분의 1까지 가격을 다운시키거나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자기 이제 독자적인 수익 모델을 갖고 계셨을 텐데 그 수익 모델을 어떤 방향으로 내가 선회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이 현재는 가장 큰 고민일 수밖에 없고 오늘 앞서서 이제 세션에서 이야기하셨던 빅데이터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나의 사업 모델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백데이터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사실 되게 고마울 텐데 아쉽게 저희 마이스 분야는 사실 빅데이터가 그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전시회가 됐던 회의가 됐던 이 부분에 있어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도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 앞에 그 빅데이터 이슈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이제 PCMA라고 하는 그 컨벤션과 관련된 전문가 조직이 있다라 그 민간 협회죠. 이 민간 협회에 제가 올해 이제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 1월 달에 연례회의에 참가했더니 그날 이제 그 협회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이 컨벤션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모으겠다. 그래서 올해 바로 저희 1월 달에 행사했는데 그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행사들 하는 애들한테 자기네한테 데이터를 너희가 다 보내주면 자기네가 분석을 해서 너희한테 모든 것들을 다 공짜로 분석한 데이터들을 공유를 해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빅데이터 이슈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마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 그래도 저희 책상에 글로벌 마이스 인사이트 잡지가 있어서 저도 좀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굉장히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안전 친환경이라는 이 키워드를 좀 제시를 해주셨고 저희 제주도 마이스 정책이나 내년 사업 방향에도 이런 키워드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이어서 저희 ICC 제주의 이하미 차장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래도 현업에 계신 마이스 산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업에 계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키워드나 지금 사회의 흐름과 마이스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빅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상황 분석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정보들, 이런 빅데이터를 봤을 때 2021년 내년 마이스 산업 전망은 어떻게 되리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급변한 건 맞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우리 생활에 스며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처음 마주한 건 아니지만 그 말 그대로 급변했고 그 이유가 이제 외부 요인인 코로나19로 인한 거기 때문에 약간 강제적으로 언택트가 된 게 우리한테 조금 당황스럽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마이스 업계의 트렌드 중에서는 그 행사의 소규모와 또 이렇게 유니크 베뉴의 발굴이나 또 언택트라는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뭐 간단하게는 온라인을 통한 소비 문화 혹은 뭐 배달 문화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다만 이 모든 것이 너무 짧은 시간에 우리 업계에서 온라인, 버추얼, 언택트라는 뭐 몇 개 안 되는 단어 또는 그 방식으로 구현해야 됐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2021년 마이스 전망 혹은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물으신 건데 그걸 아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쩌면 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기존의 방식인 오프라인, 버추얼, 하이브리드, 몇 가지 경우를 좀 나뉠 뿐이지, 다만 그게 이제 업계 특성상 어떻게 이제 인지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에 따라서도 조금 받아들이는 게 다르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현장 혹은 이제 업계에 있다 보니, 각각의 업계나 관계자분들께서 하신 말씀을 약간 빗대어서 조금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스 업계에 계신 어떤 노 교수님께서는 마이스의 본질을 생각해라. 우리는 뭐 대면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교수님께서는 또 원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보면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 돈에 대한 절감, 그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하이브리드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분야를 세분화한다면 이제 의학학 교수님들은 우리 미국에 계신 교수님들하고 우리 스카이프를 통해서 이미 녹혀 있고 했었고 별 다를 게 없는데라는 반응이시기도 했고요. 사실은 근데 PCO나 사무국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너무 억울한 게 리허설 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잘 됐고 했는데 행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또 속이 상한 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분의 눈과 손과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자기가 너무 답답한 현실이었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두 번 다시는 안 하고 싶다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왜 온라인 하면 돈 덜 든다고 하던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돈 더 많이 들었어요 라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전시 관련해서는 그 주최 주관사에서 모두 이제 임모아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시는 약간 온라인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식품이나 화장품 이런 류의 전시들은 먹어보고 만져보고 냄새도 맡고 이래야 뭔가 좀 프로모션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중장비나 어떤 농산품처럼 특수 분야에서는 이제 저비용 구조가 맞기 때문에 온라인 전환도 가능하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전시 관련 컨설팅 업체 관계자분은 고객의 니즈를 잘 반영해서 온라인을 구축하고 전시 업계에서 얘기하는 뭔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영상들을 녹여내서 하는 것이 또 사무국이나 주최 측의 역할이다라는 언급도 해주셨어요. 사실 약간 다른 맥락일 수 있는데 제주의 경우는 국내 행사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2021년이나 22년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코로나 청정 제주, 물론 오늘 계속 확진자가 늘고는 있지만 코로나 청정 제주의 지역적 특성이나 아까 언급해 주셨던 그 해외로 가지 못한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제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에도 아마 계속 코로나19에 영향이 있고 백신 개발이나 이런 이유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업계 또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정리해 보면 그 버추얼이 되지는 않겠지만 기존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존 방식대로 오프라인으로 혹시 개최를 하더라도 온라인이 보강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컨퍼런스의 경우에는 섭외하기 어려웠던 연사가 그 온라인으로 개최한다면 충분히 참석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구현하거나 전시회의 경우에서는 현장에서는 체험하고 뭐 상담도 하고 직접 이렇게 만져볼 수 있다라는 장점 플러스 온라인에서 조금 더 확장시키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특산물을 높인다던가 뭐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홍보 전략을 채운다던가 하는 그 어쩔 수 없는 하이브리드라기보단 약간 보강된 형태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가지고 계신 정보와 뭐 빅데이터 관련 키워드도 많이 읽어보시고 지금 그 좌담회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회 현상을 두고도 저희들의 정보는 다른 방향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균형과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ICC 제주에서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많은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빅데이터를 돌리면서 키워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마이스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 강봉조 대표님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회사를 운영을 하시니까 그런 데이터 관리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주요하게 봐야 되고 마이스 산업에서는 이 데이터를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장님께서 좀 많이 거창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지금 이 상황은 사실 그 위드 코로나,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이게 쉽게 저희 곁을 떠날 건 아니구나.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뭐 같이 가든 뭐 등져서 가든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갈 때 저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이스의 근본, 마이스의 목적, 마이스가 해야 될 그 역할을 잃지 않으면서 계속 갈 것이냐를 생각을 할 때 이 빅데이터 분야를 빼놓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일부에서도 어떤 빅데이터가 마이스 산업에 되게 필요하냐, 정말 중요하냐는 얘기를 같이 이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고 오늘 그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마이스를 이제 하게 되면 어쨌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훑어볼 데이터는 저는 방역과 관련된 데이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식당에 저희가 들어갈 때 뭐 QR코드로 아이디 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수기로 작성을 하잖아요. 거기에 적히는 그 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식당에서 활용되는 거와 이 마이스 행사장에 들어온 사람의 그 출입 장부를 쓰는 그 개인정보는 활용도와 가치와 그 활용 범위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그런 정보의 보안 관리 문제 때문에 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뭐 훔쳐가거나 엿보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데이터가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하이브리드 마이스 산업에서는 어쨌든 이 방역 데이터가 생성을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 마이스 행사에 대한 안 좋은 점 그리고 마이스 행사 때문에 오히려 더 전파가 됐다라는 이런 불명예를 계속 안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방역과 관련된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인데 그러면 저희가 행사장에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온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그분들을 들어오는 입구에서만 관리하는 거는 1차원적인 방역 데이터 관리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사장 내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고 어느 경로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얼만큼 어디에 머물렀고 또 언제 나갔다 다시 들어왔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행적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은 단순 출입이라든지 머문 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전체적인 행적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 아니면 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제공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철저한 데이터 관리가 방역에서도 필요하지만 이 마이스 산업의 2차적인 그 효과나 2차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시장에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전시 부스를 들어갈 때 전시 부스가 쫙 있는데 저희가 관심 있는 부스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목적이 있는 부스는 바로 갈 수 있겠지만 아니면 이렇게 둘러보면서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참관객을 보시면 그냥 잠시 서서 부스에 뭐가 있나 둘러보다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더 관심이 더 생기셔서 앞에 와서 거기 들어와 있는 상담자와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이 있고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안에 들어가셔서 앉아서 상담도 받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업체에서는 들어와서 명함을 주신 분의 정보밖에 확인을 못하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나가는 사람에 대한 정보까지 저희가 가서 좀 주세요 아니면 명함을 몰래 찍어올 수도 없는 거 노릇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방역을 위한 데이터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충분히 이 마이스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행적이나 그런 모든 그런 데이터들을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방역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스 산업에서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는 예전에는 그게 옵션 사항이었습니다. 할지 말지 아니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여유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 PCO나 PEO에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으면 옵션으로 해준다거나 뭐 이런 거였지만 이제는 이게 필수적인 기술이 되고요. 그 기술에서 부가적으로 뭐 코로나 뭐 방역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에 그걸로 추적을 한다거나 그 방역에 대처하는 2차 데이터로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실시간적으로 데이터가 바로 분석이 된다라는 우선 첫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저희가 행태 분석이나 방문객이 어디 갔는지에 대한 분석은 연말 지나서 연초에 보통 나옵니다. 설문조사 다 끝나면. 근데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나 뭐 관광지별로 이런 수집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어느 관광지에 몇 명이 왔었고 지금 현재 몇 명이 왔었고 이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다 수집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머문 시간을 가지고서도 만족도 조사를 하는 기술도 연구가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관광지를 갔는데 평균적으로 45분 머무는 데인데 여기는 뭐 이 사람은 한 45분을 더 넘어서 머물더라. 그리고 이분이 나올 때 표정을 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이분은 이 관광지에서 만족도를 좀 높게 느꼈겠구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뭐 이런 식의 만족도 조사나 방문자 통계는 자동으로 되겠죠. 그런 데이터가 쌓인다고 하면요. 그리고 마이스 효과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물러 와서 사람들이 머물고 와서 1000명이 왔다 나간 그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명이 들어왔는데 1000명이 서로가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눈 데이터까지 다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스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시간을 오히려 그 전시회 성과 근거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1000명 왔어요. 1000명이 왔는데 그냥 쭉 둘러보고 기념품만 가져가는 참관객이 아니라 진짜 부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5000명입니다. 라는 이런 좀 객관적이고 세분화된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바로 실시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니까 신속성과 정확성이 빅데이터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엔 지금이야 뭐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엔 정말 큰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여기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웬만하면 패널분들 말씀을 중간에 안 끊으려고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약 3분 내로 좀 마무리 말씀을 해주셔서 한 번 더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마무리 말씀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윤은주 원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그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는 키워드 중 하나가 하이브리드 회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희들 같이 도시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을 찾아주셔서 마이스에 참석을 하시고 많이 소비하시고 이런 거를 좀 원하는 측면인데 하이브리드
행사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 도시 마케팅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방안과 그리고 친환경 마이스가 저는 제주도가 계속 쥐고 가야 할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례 몇 개 더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이동은 뭐 우리나라만 못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못 오고 항공 자체가 하늘길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지금 제주도가 조금 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는 국내 회의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국제회의라는 이 외국인에 대한 강조가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은 외국인은 어차피 안 되고 국내 회의에서의 참가자를 어떻게 늘려올 것인가. 국내 회의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참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못 오니까 하이브리드로 행사를 참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사실 이런 장소에서 우리가 뭐 만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면 분명히 하늘길이 열렸을 때는 그들이 여기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서울의 예를 들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 서울이 애니메이션으로 서울의 어떤 유니크 베뉴들을 도시 행사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었기 때문에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이런 이 자연 자원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국내 회의에서 좀 선을 보이시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친환경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 이야기들이 요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친환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강조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센터에 있는 센터 주변의 농장들을 활용하는 것들도 있고 유기농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센터의 그 호텔들 하고의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호텔들과의 계속 뭐라 그러죠? 그 이 베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덜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센터들이 같이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있고 요새 해외 행사들 가보면 목공 부스가 상당히 없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센터를 운영을 하시면서 친환경 행사를 할 때 인센티브를 좀 더 주는 이런 형태로 되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해외에서도 그런 형태로까지 진행되는 건 없기 때문에 제주도가 좀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분야를 좀 좁혀서 가보려고 합니다. 이하민 차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ICC 제주가 잘 돼야 저희 제주 마이스 산업이 큽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 마이스 인프라인데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빅데이터를 보고 계실 거고 지금 관광시장, 소비 패턴, 마이스 시장 패턴을 보고 계실 텐데 ICC 제주가 지금 그런 소비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2021년 앞으로 향후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은 아마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도 그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주도나 그 컨벤션 뷰로에서 분석하고 계시는 참가자에 대한 분석은 이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중에는 그 행사 개최에 대한 어떤 변화, 예를 들면 세팅 시간이 오히려 더 고객이 더 필요로 하는 어떤 변화에 대한 인지, 그리고 본래 사용하던 장소 대비 뭐 회의장을 많이 쓰거나 혹은 큰 장소를 쓰거나 그러면 또 적절히 제한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케이터링 행사의 어떤 변화, 그 부분이 아까 이제 언급 주셨던 어떤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게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다던가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 식음 형태의 변화에 대한 뭐 공부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그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을 때 저희가 계속 뭐 기존에도 배포했었지만 그 이레터 같은 경우에 대한 발행을 했을 때 예전보다 그 수신 확인에 대한 게 높아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피드백이 있는 행사들이 있거나 또 만족도 조사도 계속 했었지만 그 만족도 조사에 대한 문항을 바꿔서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어떤 부분들을 고객이 진짜로 원하는지를 녹인 그런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유치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스 산업에서 지금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고 있는데 방역과 데이터가 함께 가야 된다. 그럼 유의미한 자료가 나올 거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강봉규 대표님.
지금 저희들 마이스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많은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는데 건의해 주실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 한 3분 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마이스 산업뿐만이 아니라 전체 관광에도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하려고 업체들한테 연락을 하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러니까 본인들 이제 업장에 오는 그 고객들의 데이터도 수집을 안 하는 업체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거기에 빅데이터라고 해서 지원받는 뭐 카드나 통신사 데이터가 받아는 받지만 이렇게 실제로 자기네 업무에 쓰려 해보니 좀 많이 동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타겟팅이 안 되면 사실 데이터는 또 오히려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지, 모든 마이스 시설 이런 베뉴에 있는 뭐 CCTV도 좋고요. 아니면 뭐 어떤 센서도 좋고 어떤 뭐 태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최소한의 장치만으로도 모든 방문자의 동태나 행태, 그리고 누구랑 왔는지, 그리고 어떤 성별 구분 이런 것까지 다 쉽게 이제 모아지는 기술이 다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에서도 쉽게 이런 거를 기업체들한테 지원해줘서 기업체별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지자체에서도 쉽게 수집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하고요. 그거를 설치한 업장이나 업체에서도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유의미하게 경영에 활용하거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활용 솔루션이 좀 전체적으로 좀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좀 돌아가서 김민화 연구위원님께서 처음에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 소비 패턴과 행동 패턴이 좀 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저희들이 유의해야 될 키워드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이거를 마이스 산업이나 그리고 축제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이스 산업과 같이 많은 타격을 입었던 산업이거든요. 여기서 이런 행동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의해야 될 자료들이 있거나 좀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저희들이 유념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희망을 조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되거나 코로나가 저희들 일상에서 그냥 감기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같이 이렇게 지우고 가서 일상으로 저희들이 돌아갔을 때 다시 여행자 소비 패턴, 행동 패턴이 그 비포 코로나 상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좀 변할 것인지 이건 연구위원님 개인적인 의견이나 그동안의 데이터를 통한 뭐 객관적인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질문은 제가 거창하게 드렸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여행 관광 그리고 마이스 산업에서 가장 사실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윤은주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 쪽에도 어떻게 보면은 여행객들이 소비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뭐 숙박도 아는 사람 집에서 잔다든지 아니면 캠핑을 한다든지 식도락을 즐길 수 없고 내가 뭔가 직접 요리를 해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도시락을 싸간다거나 그런 것처럼 실제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비즈니스 구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장사가 잘 되는 집에는 가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이 조금씩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마이스 산업에서도 똑같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장 저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비포 코로나 시대에 있었던 트렌드들이 향후에도 살아남는 트렌드가 있고 없는 트렌드가 있을 텐데 사실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 팬데믹의 가장 무서운 점은 사람들한테 전염병에 대한 위험 인식을 굉장히 크게 학습시켰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전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 약간 둔감하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한 사고들
사고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물론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학습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 운신의 폭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인 개인적인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네, 열띤 토론 정말 감사하고요. 마무리 말씀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로 꼭 이 좌담회에서 마이스 산업을 위해서 꼭 빅데이터 주제랑 연결이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우리 제주 마이스 산업 더 잘 될 것 같다.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강봉조 대표님부터 차례로 제주 마이스 산업 힘낼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짧게 1분씩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이 같지 않은 그 유니크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행사장을 보셔도 여러분 아실 수 있죠. 그 유니크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 때문에 갑자기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가치 그리고 그 활용법을 더 연구해서 준비를 잘 해놓는다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더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다 같이 좀 힘내고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게 조금 두렵고 걱정스럽긴 하겠지만 그걸 우리가 지금 인지했다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쩌면 우리끼리의 지금 오늘 같은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것들에 대한 공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는 그 변화된 거에 대해서 다시 그 적응할 거예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적응은 다시 또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엔 또 공부해야 될 거고 다시 적응하고 이게 계속 반복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마이스 업계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 마이스 산업이 그 대면 산업의 꽃이라고 불렸던 게 있으니 그 얼른 회복되어서 그 시기에 산업의 그 느낌을 다시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막 오고 가는데 어떤 거를 해달라라기보다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장점은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제가 엊그저께 본 기사에 따르면 11월에 제주 방문객은 작년 11월보다도 지금 많다라고 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자칫 여기에 오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는 제주도 갔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주도가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센터이기도 하지만 이 자연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주도가 앞장서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문객에 대한 관리도 분명히 중요할 거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이 정말 전 세계에서 진짜 손꼽을 수 있는 장점인데 이 장점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가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가 굉장히 앞서 나갔었던 분야가 관광 분야인 것 같아요. 이동과 소비,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그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잘 되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없었던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마이스 산업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점. 그리고 제주만 보시면은 안 되고 마이스만 보시면 안 되고 전체의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상대적인 그런 영향, 크기 이런 것을 같이 보실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시는 것이 데이터 활용을 하는 데에 한계가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해 주신 걸 인연으로 해서 저희 윤은주 원장님,
저희 연구위원님, 제주도를 응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는 협력자가 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좌담에도 저희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좀 모자라서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못한 점이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 1, 2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코로나19라는 저희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 이 어려운 상황에 빅데이터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저희들이 갈 수 있를 제시해주는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굉장히 소중하고 이 빅데이터를 읽는 눈을 이렇게 좁은 시야가 아닌 거시적인 시각으로 봐야겠다는 많은 배움을 얻었고요. 제주 마이스 산업이 이런 빅데이터가 제시해주는 길을 찾고 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제주 컨벤션뷰로 마이스 업계에 계신 많은 산업체분들 다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제주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좌담회를 3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이 그 좌담회로서는 마무리 자리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이야기 나눴던 모든 자료들이 저희 제주 컨벤션 뷰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많이 느껴주시고 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저희들이 더 발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좌담회는 디지털 환경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4차 산업시대에 제주 마이스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모색과 더불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좌담회는 제주 컨벤션뷰로 유튜브 공식 채널로 생중계되었는데요. 제주 마이스 산업을 선도하는 제주 컨벤션뷰로의 최신 홍보 영상과 유용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보시는 영상마다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차 마이스 활성화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좌장으로 수고해주신 분들과 또 패널로 함께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